북한이 러시아에 강하게 의존하는 선택은 북한의 어떤 의도인가요? 북한이 러시아에게 강하게 의존하는 선택은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외교적 선택 중에 하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외교적인 고립 상태에 놓여 있고 특히나 미국이 지금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대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지만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걸 피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미국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건 북한의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이 북한의 운신의 폭을 굉장히 좁혀놓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고 미국이 언제까지 북한과 대화를 하자라고 요구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와 반면에 지금 러시아와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조금 더 매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러시아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듯한 모습인데 좀 양가적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러시아에 구애함으로써 보여지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흔들림 없는 공조 내지는 협력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은 사실 러시아가 이 북한이라는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러시아에게 매달리는 이유는 이왕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했고 이걸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많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더 깊게 인볼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택지가 단 하나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나요? 북한으로서는 지금 현재 그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러시아와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하고도 관계를 좀 좋게 가져가려고는 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뭔가 보이는 게 없거든요. 북중 관계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작년 9월에 열병식에서 함께 사진을 찍은 것 이외에는 북중 국경 사이가 조금 물류가 트여가지고 장마당으로 중국산 물건이 들어간다. 이 정도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북한의 얘기를 들어주고 북한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조금 더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철저히 북한의 집착에서 시작된 것이고 러시아는 북한이 러시아에게 해주는 것만큼 그렇게 진정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중국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양다리 전략을 계속 방치할 것으로 보시나요?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국이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정이거든요.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북중 국경이 불안해지거나 혹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갈등이 확산되는 걸 중국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 정권의 번영 혹은 성장 이런 것보다는 그냥 북한 정권이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있어주는 것,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으면 그냥 만족하는 편입니다. 지금 북한은 그런 상황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나 혹은 중국이 직접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골칫거리를 던져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도 그에 대해서는 용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핵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북한이 이제는 핵실험을 끝냈고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핵실험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굳이 북한과 예전만큼의 혈맹 관계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북한이 어느 정도 눈치 있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냅둔다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북한이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이 원하는 수준만큼 그러니까 북한이 그러한 노력을 들이는 것만큼의 무언가를 제공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해결되지 않는 중의 갈등이 북러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일본의 군사적인 팽창 혹은 일본의 태평양으로의 진출 이런 여러 가지 군사력의 확장 움직임은 동북아시아 모든 나라들에게 자극을 주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금 명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대만 문제를 놓고 맞붙고 있는 양상인데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나 러시아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제가 지금 언급한 중국이나 북한, 대한민국 중에서는 그나마 덜 영향을 받고 왜냐하면 모스크바와 도쿄 사이 거리는 굉장히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보다는 사실 북한이 상당한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일본의 어떤 군사적인 팽창을 막아야 된다는 명분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러우 전쟁이 끝난 이후 북한의 가치는 떨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러시아에 대한 어떤 소구력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뭐 북한군 병력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북한군 포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 이후의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을 받을 것이고 그 관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경제를 다시 회복한다든가 아니면 그 유럽 국가들과 관계를 회복한다든가 등등의 즉 러시아가 침략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노멀의 시대로 가는 중간 단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호전적인 북한과 뭔가를 같이 한다라는 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미국은 지금 북한의 대화를 요구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이나 병력 파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북한은 분명히 용도 폐기가 될 거다. 지금 러시아가 시간을 질질 끌면서 북한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전쟁이 곧 끝날 거라는 기대감.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사실은 약속을 지킬 필요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없고 북한이 여기에 뭐 화가 나서 토라진다고 해도 러시아는 뭐 크게 손해볼 게 없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는 전쟁 중이었을 때의 그 밀착 관계보다는 상당히 멀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정은은 어떤 전략으로 돌파할 것으로 보시나요?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러시아에게 몰빵했던 외교에서 좀 탈피를 해가지고 다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가서는 북한도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과의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러시아라는 뒷배가 있고 굳이 내가 미국과 마주 앉지 않아도 뭔가 시간을 끌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겠지만 전쟁이 끝나게 되고 러시아로부터 실질적으로 버려진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미국과 협상을 하든 다시 또 중국과 뭔가 예전의 관계, 즉 중국이 오도를 내리면 북한이 따르는 그런 약간의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북러 관계라는 건 굉장히 스페셜하고 특수한 관계였어요. 러시아가 북한에 원하는 것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비위를 잘 맞춰주면서 둘이 가까워졌던 것인데 전쟁 시기에 김정은이 받았던 러시아로부터의 대접만큼을 그 이후에 받으리라고는 사실은 상상하기가 어렵죠. 저는 북한이 만들어낸 자충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그 전쟁이라는 그 특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된 것 마냥 굉장히 설레발을 치고 다녔는데 이제 현실 파악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지금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또 뭐 멕시코라든가 이런 뭐 콜롬비아라든가 이렇게 반미 진영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둘씩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고 실제 베네수엘라는 마두로가 축출당했죠. 이란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도 지금 하메네이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고 이란, 베네수엘라 모두 반미 진영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이었는데 지도자가 축출당하는 방식으로 체제가 전복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매우 강렬하고 김정은이 느낄 수 있는 위협감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반드시 미국과의 협상에 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면서 자연스럽게 러시아와의 관계도 어떤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는 거죠. 마두로가 작전 2시간 만에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김정은은 어떤 생각과 전략을 구상했을 것 같으신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 굉장히 식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영토가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그리고 남미 지역에서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히 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13년 동안 독재, 뭐 차베스까지 합치면은 99년부터 차베스 마두로 정권의 독재가 이어졌으니 무려 27년이라는 그 독재를 이어왔던 그 막강한 권력의 독재자가 단 2시간 만에 사실 실제 작전 시간은 약 30분에서 45분 정도거든요. 그 정도 시간 만에 미국의 특수부대에 의해서 침실에서 끌려 나와서 미국 군으로 이송될 거라는 거는 사실 김정은을 포함한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다시금 절감했겠죠. 미국의 특수작전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미국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마두로 축출 이전과 이후로 좀 태도의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떤 것까지 미국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체감을 못한 상태에서 좀 미국의 개길 수 있는데 속된 말로 하지만 그 이후로는 생각이 많이 바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김정은은 분명히 마두로 축출 이후에는 미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로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될 경우 하메네이 다음에 남아있는 반미 진영의 지도자는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저는 김정은도 본인의 신변에 대해서 지금 그 누구보다 걱정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러시아가 북한에게는 약속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받고 있는 대접 같은 거죠. 왜냐하면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2024년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기 이전의 북러 관계는 사실은 별 볼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국가 모두 두 국가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됐거든요.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예상 외의 어떤 그 고전을 하게 되고 수많은 병력 자원이 고갈되면서 급기야 필요해진 게 싼 값에 쓸 수 있는 병력이었고, 주변을 둘러다 보니까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북한밖에 없어서 사실상 그 니즈가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결국 급조된 이 니즈라는 것은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정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러시아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김정은이 요구하고 있는 핵잠수함 건조 기술이라든가 인공위성 발사 기술이라든가 등등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이런 것들은 러시아도 사실은 보유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러시아가 자랑하는 전략적 기술들인데, 이걸 북한한테 단지 병력을 제공해줬다는 이유로 제공해줄 수 있다? 사실은 그렇게 믿는 것 자체가 좀 바보 같은 거였죠.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던 건가요? 미국은 오랫동안 베네수엘라 마두로에게 퇴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출구를 여러 차례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제공한 모든 출구를 거부한 건 마두로 자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어쨌든 국가의 지도자를 이렇게 특수부대가 개입을 해서 핀셋 공격으로 납치해서 미국으로 데려갔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는 미국은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라는 것이고, 당위도 있습니다.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독재자고, 미국으로 다양한 그리고 수많은 형태의 마약을 밀매해 왔고, 그 마약을 밀매하는 조직 그 카르텔을 직접적으로 운영했다라는 그런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마두로를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는, 그리고 마두로는 이미 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국제사회는 결국은 때로는 명분으로 움직이고 국제법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 마두로 체포작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지극히 현실적이고 강대국의 논리에 먹혀들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제사회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논리는 굉장히 냉정한 법이고요. 국제법이나 국제기구는 이러한 냉정한 국제적 현실 앞에서 무력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습니다. 각각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들은 사실 뭐 이스라엘이나 혹은 아르헨티나나 이런 친미 국가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같은 반미 국가들이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나라들은 일본이나 대한민국 혹은 EU 같은 나라들일 테고요.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비판하는 나라들은 미국이 국제법을 어겼다, 굉장히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비판을 하는 나라들은 그러면 국제법을 잘 지키고 있는 나라들이었느냐?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국제법을 입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되느냐부터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국제법에 합당한 전쟁입니까? 아니죠. 북한은 국제법에 언제 핵실험을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북한은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도발을 하고 무기 밀매를 하고 있고, 북한 주민에 대한 그 가혹한 인권 탄압을 하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에 대한 어떤 그 강경한 무력 진압이라든가, 대만에 대한 그 도를 넘는 위협이라든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인권 탄압이라든가, 혹은 다른 나라 국가들과의 어떤 무역 분쟁에서 힘을 사용해서 굴복시키려고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센카쿠 열도에서의 무력 분쟁. 저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미국이 마두로 축출하기 전까지는 자유세계가, 자유민주 진영이 국제법이라는 굴레 속에서 마음껏 활동을 하지 못하고, 그들은 국제법을 준수했지만 독재국가들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마음껏 활개치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는 오히려 시대가 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 진영의 국가들이 권위주의 국가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독재자 축출이라는 매우 극단적인 수단까지 사용하면서 국제 질서를 새롭게 잡아나가는 과정, 즉 이 자유민주 진영의 반격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지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대해서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란 같은 나라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이란이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대표적인 권위주의 국가하고 독재 국가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독재 국가들, 권위주의 국가들이 본인들의 입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제법이라든가 국제기구라든가 뭐 유엔 안보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패막으로 사용하는 시대를 끝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나름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담겼을까요?
나는 베네수엘라와 다르다라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저렇게 무기력하게 당했지만 나한테는 이런 무기도 있고 저런 무기도 있으니 나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냥 뭐 미국한테 뭐 위협이나 되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은 아마 물밑에서 미국과 협상을 할 것이라고 저는 강하게 확신합니다. 김정은도 살고 싶거든요. 김주에게 권력이 다 넘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축출이 되는 거 얼마나 시급하겠습니까? 저는 사담 후세인이 공격받을 때 2003년에 그때도 김정일이 벌벌 떨었고 벙커에서 며칠간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김정은은 그 누구보다 떨고 있을 겁니다. 북한을 핀셋 공격하는 게 가능하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그 베네수엘라 수도가 카라카스인데 카라카스를 공격하는데 사용되었던 그 수많은 항공기 150대 항공기들이 다 푸에르토리토에서 날아왔거든요. 푸에르토리토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미국 기지가 있습니다. 푸에르토리토와 카라카스 사이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평택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택에서 공군기가 뜨면 1시간이면 날아가서 잡아옵니다. 이번에 마두로 경호원들 80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경호 인력이 많아도 델타포스 1개 전대 정도면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최근 유엔 결의 등 내정 불간섭 원칙이 현실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은 원래 이 국제기구라든가 국제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구성력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가지고 있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공격적 현실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인 것 같고요. 그 공격적 현실주의, 즉 미어샤이머가 주장했던 공격적 현실주의의 그 배경에는 국제법이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제법이 구속적인 가치가 있었다면은 김정은이 저렇게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인권 탄압을 하고 있고 남한 데로만 봤다고 자기 자국민을 총살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대미문의 독재자를 여전히 국제사회가 살려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상당한 어떤 외교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또한 지금 북한이 러시아 파병도 국제법을 완벽하게 위반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제재가 구속력이 있느냐, 제재가 실효성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대표적으로 국제법이나 국제사회의 이런 여러 회의나 이런 것들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은 국제법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무기입니다. 국방력이고 군대고 탱크고 미사일입니다. 이런 매우 차가운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매우 손쉽게 주권 침해나 혹은 내정 간섭을 시도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6위 정도의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고 수천 대의 탱크와 수십 척의 현대적인 구담과 수백 대의 비행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현무미사일이나 이런 엄청난 국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해양 주권이 지켜지고 우리의 영토 주권이 지켜지는 것은 국제사회, 국제법, K-팝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한 내일이 지켜지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탱크의 숫자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텔스의 숫자입니다. 이건 불변하는 법칙입니다. 고대에서부터 앞으로 미래에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의 흐름이 공격적인 국방비 투입이나 재무장으로 갈 것으로 보시나요? 이미 그러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인해서 나토의 많은 국가들의 재무장이 시작됐죠. 대표적으로 폴란드는 거의 지금 미친 수준으로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3,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럽 내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을 보유한 나라는 바로 폴란드가 됐습니다. 독일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닙니다. 폴란드가 가장 강력한 육군을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국제법이 결국은 나를 지켜주지 않고 국제 협약과 규약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많은 나라들, 대표적으로 핀란드는 지난 80년 동안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채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핀란드는 바로 나토에 가입을 했죠. 스웨덴도 영구적인 중립국이었으나 심지어 2차 대전 때도 중립을 지켰던 나라였으나 이번에 나토에 가입을 하고 국방비를 지금 2배, 3배로 늘리고 있고 원래 징병제로 다시 돌아가고 있고 독일도 원래는 모병제였거든요. 다시 징병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토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징병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나토라는 그런 다국적인 어떤 그 집단안보 체제도 결국은 이게
종이장이거든요. 전쟁이 터졌을 때 도울지 안 도울지는 모르는 겁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진 병력과 우리가 가진 무기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국제관계를 공부할 때부터 늘 현실주의자였고, 현실주의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이상주의적인 담론에 빠지는 겁니다. 국제기구가 만들어지면은 많은 나라들이 국제기구에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공조로 인해서 각 나라가 거둬들이는 어드밴티지가 커질수록 그 어드밴티지를 놓치기 싫어서 분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상주의적인 접근법이거든요. 하지만 국가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제사회, 외교라는 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가 가장 명확하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북중러 및 한미일 관계도 점점 견고해질까요? 저는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서 어떤 정부가 등장하든지 간에 한미일의 공조를 깨겠다라고 나서는 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 될 겁니다. 저는 북한과 중국 간의 러시아가 모두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한미일에서 미국만 핵을 가지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일은 모두 해양 국가들이라는 점을 우리가 각인을 해야 됩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이런 대규모의 어떤 그 분쟁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 혼자서 중국과 북한을 상대할 수 없다면 편을 만들고 편승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 국익에 이롭습니다.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국제법을 위반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했을 때 중국이 지금 매일 밥 먹듯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뭘 했느냐? 어떤 것을 지적했느냐? 그렇다면 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있는 국가들만 국제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국제법을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미국의 질서를 회복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은 반드시 미국의 질서에 편승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질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질서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국제사회에서의 외교라는 건 뻔뻔해야 되고 철면피가 좀 필요하고요. 어떤 때에는 못 본 척도 해야 됩니다. 그게 정의롭다고 공정하다고 국제사회가 올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정의, 공정, 이거는 말장난이고 그냥 휴지 조각입니다. 국제사회에서 공정은 힘이고 정의는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공정하고 힘이 있어야 정의롭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미국처럼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인가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2월에 전쟁을 시작을 했고 비슷한 작전을 수행을 했었어요. 키이우에 대규모 헬리콥터를 보내서 러시아가 자랑하는 스페츠나츠 특수부대를 투입을 해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제거하는 작전을 기획을 했지만 처참히 실패했고 키이우에 침투했던 모든 스페츠나츠 대원들은 다 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런 걸 수행할 능력이 안 됩니다. 중국도 그런 걸 수행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런 걸 수행하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엄청난 정보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방공망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침투해서 완벽하게 작전을 수행해낼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즉 특수부대가 필요한데 러시아의 스페츠나츠라든가 중국의 특수부대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저기 한 미국의 네이비실 정도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